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2회에 걸쳐서 오전, 오후에서 실전에 직접 예상 가능한 우리 교재가 있는데 이 교재는 당연히 여러분이 반복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셨던 교재는 계속해서 보시고 뭐 시험이 여기서만 나온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제 예상이고 제 예상은 맞으면 좋겠지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지금 나간 파이널 자료 이거는 필수 예상 문제입니다. 이번 시험에 특화된 그러니까 올해 시험에 특화시켜서 최근에 기출된 논점이나 이런 것들 빼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들 출제가 유력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효율성을 살려서 최소화한 분량으로 제가 뽑아낸 거니까 이건 필수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기본서나 여러분 갖고 있는 단문 사례 이런 것들을 함께 같이 끌고 가셔야 됩니다. 일단은 이 자료 활용법을 좀 살펴보면 자료의 그 배경에 암이라고 하는데 밑에 배경에 하이라이트로 시커멓게 칠하는 부분이 있죠. 이런 것들은 쟁점입니다. 쟁점. 무슨 말이냐면 사례에 있지만 이게 단문으로도 활용 가능한 거기 때문에 쟁점, 그 쟁점은 꼭 암기를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바로 진도로 들어가서 전체 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선은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어떠한 논점들이 우리 계약법 전체에서 출제가 되는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리고 들어갈 거예요. 계약법은 계약 총론과 계약 강론이 있고 계약 총론에는 계약의 성립, 계약이 언제 성립하느냐라는 주로 다른 성립의 유형도 있지만 기본적인 성립 유형은 청약의 의사표시, 살래, 살게, 그리고 사겠다라는 승낙의 의사표시,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해서 성립한다. 즉 이러한 합치, 일치, 그래서 성립이 첫 번째 나오는 건데 이런 청약과 승낙의 합치는 좀 세분화시키면 객관적 합치와 주관적 합치 이가 요건이다. 객관적 합치라는 것은 어떠한 목적의 계약을 체결하는지 매매라면 두 가지 요소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물건, 목적물, 그리고 물건을 얼마에 살 건지, 목적물과 대금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당사자 사이에 일치해야만 계약이 성립한다. 주관적 합치는 서로 계약하는 상대방이 내가 너랑 계약하는데 너는 나랑 계약하는 그런 주관적 일치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립 부분이 사례로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서 사례로 구성을 했고 두 번째 이러한 계약이 성립하면 효력을 발생하겠죠. 그래서 효력. 지금 우리 계약 총론에서 말하는 이 계약은 계약 총론의 논의들은 강론의 증여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이나 도급 이러한 등등의 강론 유형에 다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총론이라고 합니다. 총론. 계약의 효력으로는 우리가 쌍무계약, 특별하게 쌍무계약이라는 녀석을 배우게 됩니다. 쌍무계약의 효력. 쌍무라는 건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채무를 진다는 얘기예요. 쌍으로 채무를 진다. 나도 채무를 지고 상대방도 채무를 지고. 그런데 그게 전혀 아무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두 개의 채무 사이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것을 대가성이라는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 대가라는 건 네가 이행하니까 나도 이행한다라는 그런 대가적 의미가 있는 채무를 양 당사자가 지고 있는 계약. 그것을 쌍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쌍무계약의 효력으로 중요하게 논점이 되는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 네가 이행하면 나도 이행하겠다. 내가 소유권을 매매해서 네가 소유권을 이전해 줘야 내가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까지는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하겠다. 그걸 뭐라고 하죠? 동시이행의 항변권.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 단문과 사례 문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방의 채무가 소멸했을 때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그것을 위험부담이라고 하죠. 위험부담. 위험부담에 관해서는 시험에 아주 많이 나왔어요. 사례도 나오고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사례에서는 뺐는데,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이 지금 제 교재나 뭐 다른 사람 교재도 마찬가지예요. 기출문제, 기출 사례는 이거 기출된 거니까 빼야 되겠다.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출 사례는 반드시 계속, 특히 여러 번 출제된 기출문제, 그 쟁점이 여러 번 출제된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 기출문제 반드시 올해도 보시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이게 537조, 그리고 538조, 동시행 항변권은 536조, 세트로 암결하겠죠. 6, 7, 8에서 쌍무계약의 효력에 관한 논의들. 그리고 뭐 제3자를 위한 계약 이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출제 가능성을 뺐습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주도 논의하는 것은 계약의 성립과 계약의 효력, 이게 기본이고, 마지막에 사람도 태어나면 죽듯이 계약관계도 소멸할 수가 있어요. 계약이 소멸하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일방적 의사표시로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그것이 해제이죠. 해제. 계약의 소멸과 관련되어서 해제가 중요한 논의이죠. 해제. 자, 계약은 한 번 하면 구속됩니다.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하죠. 그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해제권이라고 그래요. 해제권은 언제 발생하죠? 상대방이 채무불이행했을 때, 쟤 안 되겠다. 쟤 기다려도 안 되겠다. 라고 할 때,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해제권 발생. 그래서 이 해제 부분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특히 이행 지체 또는 이행 불능, 이행 지체나 이행 불능에 의해서 해제권이 발생한다. 구체적인 해제권 발생 요건들을 암기해서 이 해제 파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론에서 주된 쟁점은 이 세 가지예요. 성립, 효력, 계약의 소멸과 관련된 해제. 자, 이렇게 이제 끝나고 나면 강론으로 들어오게 되죠. 강론. 증여. 증여는 무상계약이라고 하죠. 무상계약. 즉 대가가 없다라는 겁니다. 공짜로 주는 대가 없이 공짜로 주는 계약을 증여계약. 그래서 이러한 강론상의 전형적인 계약들은 무상계약과 유상계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증여는 대표적인 무상계약, 그리고 매매는 대표적인 유상계약이에요.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물건을 사잖아요. 유상계약. 그래서 이 수많은 계약의 종류에 어떠한 법리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무상계약은 증여에 관한 규정들을 많이 준용하고,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대표적으로 담보책임이 다르죠. 담보책임. 담보책임이라는 건 그 물건을 100만 원에 주고 사기로 했는데 100만 원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하자가 있어서 7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30만 원만큼의 손해가 발생했으니까 그 부분에 어떤 법에 의해서 권리를 인정하는 거죠. 그게
담보책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등가성의 회복이라고 해요. 100만 원 매매를 했는데 100만 원 가치가 안 된다. 그러면 그 차액만큼 어떤 권리를 매수인에게 인정하는 것, 이게 담보책임입니다. 그러면 무상계약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물을 수가 없겠죠. 이게 등가라는 게 한쪽이 돈을 한 푼도 안 줬잖아요. 그냥 공짜로 준 건데 그 물건에 좀 하자가 있다고 해서 어떤 권리를 행사한다는 건 안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담보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인정이 되죠. 담보책임 인정. 다만 무상계약도 예외적으로는 담보책임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담보책임이 인정이 돼요. 자, 이러한 대표적인 예를 지금 설명한 거예요. 무상계약의 대표적인 예가 증여계약이고 유상계약의 대표적인 경우가 매매계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머지 계약관계가 많이 있어요. 나머지 계약관계에 무상계약인 경우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니까 이 담보책임도 증여편에 있는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이 없고 예외적으로 있다. 유상계약은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이고, 나머지는 이제 세부적인 계약 유형별로 공통된 특수한 쟁점들이 있어요. 증여에서의 시험에 출제 가능한 쟁점은 특별해제라고 해요. 특별해제. 즉 계약의 구속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공짜로 주기로 했는데 없던 걸로 하자라고 벗어나는. 앞에 우리 계약 총론에서 해제를 봤어요. 이 해제를 법에서 정한 해제다라고 해서 법정해제라고 해요. 법에서 정한 해제, 법정해제. 이 법정해제 사유는 뭐라고 했죠? 채무불이행.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나 증여는 그러한 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특별히 해제를 인정한다. 특별해제. 세 가지죠. 세 가지. 서망사,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망은행위, 사정변경에 따른 해제. 특별해제 세 가지. 효과도 달라요. 법정해제에서의 효과는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소급표가 있어요. 따라서 주고받은 건 무슨 관계가 되죠? 원상회복. 계약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이미 주고받은 게 있다라면 원상회복을 한다. 그러나 증여의 특별해제에 있어서는 이건 장래를 향해서만 계약을 소멸시킬 뿐이에요. 장래요. 앞에는 소급표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가 있지만 여기는 장래요. 따라서 뭐라고 하죠?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미 이행한 부분은 이 특별해제의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여인은 이 특별해제가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특수한 증여로서 부담부 증여라는 게 있어요. 부담부 증여. 공짜로 주기는 하는데 뭔가 부담을 얹어서 주는 겁니다. 부담. 네가 나를 뭘 해주면 주겠다. 뭘 해줄 것을 부담으로 해서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증여계약. 이게 초점이에요. 이게 주. 그래서 유상계약이겠어요? 무상계약이겠어요? 부담부 증여? 이게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중심. 무상계약이에요. 무상계약. 증여는 대표적인 무상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무상인데 뭔가 혹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것만 그냥 순수하게 증여면 무상계약인데 뭔가 혹이 붙어 있다. 뭐 대가가 비슷한 게 붙어 있다. 그러니까 이 붙어 있는 측면에서는 또 유상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부 증여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해요. 매매가 유상계약인데 유상계약과 비슷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을 준용하고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쌍무계약. 어느 정도는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징역편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오면 매매를 공부하게 되죠. 매매. 매매에서 뭐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한 것은 담보 책임이죠. 채무자가 담보 책임을 지는데 매매에서 채무자는 누구죠? 매도인. 쌍무계약이니까 둘 다 채무자인 건 맞아요. 하지만 금전이 아니라 금전을 뺀 나머지의 의무를 기준으로 해서 채무자가 누구냐 이렇게 통상적으로 앞에 수식어를 붙이지 않는다면 금전을 뺀 나머지 급부, 채무를 급부라고 합니다. 나머지 급부 의무를 지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매매에서 채무자는 매도인입니다. 담보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죠.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안타깝게도 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양이 굉장히 많아요. 유형도 다양하고 경매 절차나 좀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 타인 권리 매매나 기타 내용들은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사례로. 그래서 지금 출제가 예상되는 건 워낙에 다양하게 다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하나 뽑는다면 수량지정 매매. 수량지정 매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 담보 책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수량지정 매매가 저로서는 출제 가능하다, 유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조금 어렵게 접근한다라면 경매에 있어서의 특칙, 담보 책임의 특별 규정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경매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규정. 그다음에 매매에서 또 하나 출제가 가능한 중요한 논점이 제 587조예요. 이 조문 숫자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제 587조. 즉 매매 목적물에서 생기는 과실, 사용 이익이에요. 매매 목적물을 누가 사용할 수 있느냐? 그 사용 이익, 목적물의 사용 이익. 쉽게 이것을 과실이라고 합니다. 과실. 그리고 매매 대금, 매매 대금에 대해서 발생하는 과실. 이걸 대금에 대한 이자라고 하죠. 이자. 둘 다 과실이 목적물로부터의 과실은 사용 이익, 사용해서 얻는 이익. 매매 대금에서 발생하는 과실은 이자예요. 자, 이것을 누가 취득하느냐, 이 과실을 누가 취득하느냐를 규정한 조문이 587조예요. 매매에 있어서의 과실의 귀속과 매매 대금의 이자의 귀속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58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편에서는 중요한 게 이것이 되겠어요. 자, 매매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두 가지 전형계약 중에 이 두 가지는 재산권을 이전하는 계약이에요. 재산권. 내가 가진 쉽게 말하면 소유권을 넘겨주는 계약. 이 증여와 매매. 쉽게 말하면 소유권 이전하는 내용으로 있는 계약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약의 유형은 지금 계약 강론을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유형으로는 대차형 계약이죠. 대차.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그래서 대차.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계약이 이제 두 번째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자, 이러한 이제 내용들을 공부를 합니다. 사용대차와 임대차가 하나로 묶여지고 소비대차는 그 다음으로 묶여지죠. 얘는 그 빌려 쓴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거예요. 다른 물건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빌려서 쓰다가 그 물건을 그대로 돌려주는 게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는 그 물건을 그대로 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그 물건은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다른 종류의 물건으로 대신해서 돌려주는 그것을 소비대차라고 하죠. 소비대차. 그래서 이거는 대체물이어야 되죠. 다른 물건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 소비대차. 대표적인 게 금전이죠. 금전. 돈을 빌렸다가 그 돈 그대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다른 돈으로, 가치가 똑같으니까 다른 돈으로 갚는 거. 이게 소비대차입니다. 사용대차와 임대차의 차이점은 사용대차는 무상이에요. 무상. 공짜로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거. 임대차는 유상. 돈을 내고 빌려 쓰는 거. 이게 임대차. 물론 최근에 지금 국회에서 부동산 임차권 3법이라고 해서 최근에 국무회의, 오늘 아침에 이제 국무회의 해서 법은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국무회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공포를 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오늘 국무회의, 오전에 임시 국무회의 열어서 바로 공포한다고 하니까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데 시험이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그게 시험에 출제되면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의칙 위반이라고 쓰세요, 거기다가. 출제되기는 어렵고, 그래서 그냥 뉴스에서 보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중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논점들을 살펴보면, 사용대차에서는 간단하게 시험에 출제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확률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대비 측면에서 대주가 어떤 의무를 지느냐. 차주도 의무를 지고 대주도 의무를 지는데 빌려준 사람을 대주라고 하죠. 사용대차에서는 대주, 임대차에서는 뭐라고 하죠? 빌려준 사람을 임대인이라고, 임대인. 그 명칭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용대차에서 빌려준 사람을 대주, 임대차에서는 임대인, 임차인, 사용대차는 대주, 차주, 소비대차도 마찬가지 대주, 차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주의 의무 부분, 이 부분을 단문으로 자료에서 준비를 했고, 임대차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이게 시험에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이 매매와 임대차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시험도 매매와 임대차는 아주 집중적으로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 이제 조금 뽑는다라면, 임대차에서 비용상환 청구는 아주 중요한 논점으로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사례로도 단문으로도. 그래서 계속해서 출제 가능성이 있지만 많이 출제됐으니까 여러분 기출문제나 이런 걸로 충분히 커버하고 기출문제를 풀어보시고 특별히 이제 부속물 부분이 시험에 출제가 뜸하기 때문에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단문으로 또는 사례로 검토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임대차 부분. 그래서 우리 민법상 임대차는 이렇다. 그리고 시험은 항상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 사회가 치열하게 계속 가속화가 되니까 시험은 여러분을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격이 갖춰졌느냐, 이러한 자격증을 따려면 최소한 이 정도의 자격은 갖춰야 자격증을 줄 수 있다. 그런 시험 아닙니다. 그런 시험은 세상에 없어요. 시험은 이러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 주기 위한 기준, 원래 의도는 그래요. 의도는. 그러나 실제 운영은 절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떨어뜨리고 살아남는 사람을 그냥 소극적으로 합격시키는 모든 시험이 그렇습니다. 시험은 떨어뜨리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어느 시험이든지 마찬가지로 어려워지죠. 그게 경쟁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임대차에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민법상 임대차로 이게 중요하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건 제가 준비한 건 임대차는 원래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은 누구한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죠? 채무자, 특정한 사람인 채무자한테만 괴롭힐 수 있지 다른 사람을 괴롭힐 수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쉽게 말하면 물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것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대항력. 원래 임대차는 대항력이 없다. 채권이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다. 근데 예외적으로 대항력을 인정하는 그런 예외가 있습니다. 대항력이 없다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 로마법상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답안에 쓰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대항할 수 없다는 주장할 수 없다 이죠. 대항력이 없다라는 건 임차인은 채권자이기 때문에 물권자,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 의미예요. 다른 소유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매매로 어떤 권리를 취득한 자는 물권자, 소유자이고 임차인은 임대차상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다른 물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다.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게 대항력이 없다라는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매매는 임대차를 원래 깨트리는 건데 임대차가 오히려 매매보다 우선할 수 있는, 먼저 성립하면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예외가 있어요. 그것을 대항력이 인정된다라는 경우죠. 이게 민법상 임대차와 특별법상 임대차. 여러분도 다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상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 주택임차인은 그 주택을 소유권을 취득한 다른 사람한테도 주장할 수 있죠. 쫓겨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민법에도 등기를 하거나 하면 대항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 민법상 또는 특별법상 인정되는 경우가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인정되느냐라는 예외이죠. 이것이 단문, 또 사례의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에 작년에 상가임대차가 나왔어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상가임대차도 좀 어려운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올해는 주택임대차의 우선변제권 그리고 임대인지위의 승계라는 주택임대차의 아주 핵심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입니다.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사례, 주택임대차. 그래서 이것들이 임대차 내용이 많아요. 아주 내용이 많은 부속물, 민법상의 임차인의 권리로서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리고 기본적으로 임대차의 속성과 관련돼서 대항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주택임대차와 관련돼서 보증금의 우선변제, 그리고 임대 목적물이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대항할 수 있는가, 그럼 대항할 수 있다라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지와 관련된 사례.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임대차 부분. 소비대차는 간단한 단문으로 여러분, 제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여러분 단문으로 그냥 간단히 검토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대차형이 이제 끝나면 그 다음에 계약의 유형으로는 일을 해주는 계약이 나와요. 일을 해주기로 하는 유형. 일을 해주기로 하는 유형으로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 어디 회사에 취직하거나 하는 거, 그게 근로계약을 하는 거죠. 민법에서는 그것을 고용이라고 합니다. 고용계약.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고용계약이 뭐 여러분 가장 많이 하는 계약이지만 민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용이 출제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 다음 일을 해주는 계약이 도급이 있죠. 도급은 중요합니다. 도급. 그리고 위임, 임치, 현상광고, 이런 것들이 일을 해주는 계약이에요. 자, 고용은 사용자가 시키는 일은 뭐든지 다 하는 거죠. 마치 노예처럼
그 어폐가 말이 그렇지만 사용자가 시키는 뭐든 가서 뭐 등기 해와라, 가서 콜라 사와라, 어디 가서 바이어들 만나라, 뭐 시키는 건 다 하는 겁니다. 이게 고용. 도급은 특정한 전문적인 일이에요. 이 도급과 관련된 건 대표적인 것이 건축 도급이란 말이에요. 건축 도급. 그래서 시키는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전문가한테 어떤 일을 맡기는 내용이다. 그 다음에 위임과 임치. 위임은 역시 일을 맡기는 건데 여기서 위임에서의 일을 맡는 것도 역시 얘는 굉장히 전문적인 애들이에요. 변호사나 뭐 의사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 여러분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한테 일을 맡기는 거 다 위임관계, 어떤 특수한 신뢰관계가 여기에는 특수한 신뢰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그래서 도급과 위임의 차이점은 여러분이 건축 도급을 맡겼을 때 내 땅에다가 집을 지어달라라고 맡겼을 때 언제 대금을 주죠? 보수. 건축이 완성되어야 주는 거죠. 열심히 짓다가 건물이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돈 달라라고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완성되어야 돼요. 일의 완성이 도급에서는 중요한, 일을 완성해야 보수를 지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러나 위임이나 임치, 위임, 변호사한테 소송 맡겼는데 변호사가 패소했어요. 의사한테 치료를 맡겼는데, 치료해달라는 일을 맡겼는데 환자가 죽거나 병이 치료가 안 됐어요. 돈 내요, 안 내요? 돈 내죠. 일이 완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얘네들은 열심히 했다. 변호사 열심히 했고 의사 열심히 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좀 안 좋다. 그래도 돈을 줘야 됩니다. 이건 특별한 신뢰관계가 핵심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거죠. 도급과 위임임치.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주차장 계약처럼 물건을 맡기는 계약. 일이 좀 특수하죠. 물건을 맡는 그런 계약을 임치. 현상광고는 광고로서 뭐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일을 했을 때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 이것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짜투리들이 있는데, 짜투리는 종신정기금이 중요하지 않고, 화해계약, 서로 어차피 다툼이 있을 때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하면 각자 피를 보게 되죠. 그래서 소송하지 말고 적당히 서로 양보해서 끝내자, 분쟁을 끝내자라는 계약이 화해계약. 그래서 여기에서의 이제 출제 가능한 논점들을 살펴보면 이 도급이 중요하고, 도급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 담보책임 또 나오네요. 담보책임이 지금 3군데에서 나왔어요. 증여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무상계약, 그 다음에 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도급에 있어서의 담보책임. 도급은 유상이에요, 무상이에요? 유상이죠. 대가를 주니까. 그러면 당연히 매매에 관한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된단 말이에요. 매매에 관한 담보책임 규정이 준용.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도급의 담보책임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게 특칙이다. 특별 규정. 그러니까 매매에 있어서의 담보책임과 다른 내용이 뭐냐. 그것이 이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매매와 다른, 어떠한 점이 다른 점이냐. 그걸 중심으로. 그래서 매매에서는 뭐 일을 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보책임 내용이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도급에서는 일을 잘못했을 때, 부실공사했을 때 보수공사해달라 하자 보수청구권이라는 내용이 인정이 된다. 그런 등등의 특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뭐 제작물 공급계약이나 지금 플러스 알파적인 많은 논점들이 있어요. 건물을 완성했을 때
건축도급상 건물을 완성했을 때 그 완성된 건물, 그걸 신축 건물이라고 하는데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누구한테 귀속되느냐? 제작물 공급 계약은 이게 도급이냐, 매매냐, 이런 등등의 도급과 관한 특수한 논점들. 핵심이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인의 담보 책임과 관련된 내용이고 조금 부수적으로 제작물 공급 계약 그리고 신축 건물의 소유권 귀속,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느냐 이런 것들 이 세 개 정도가 도급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임 임치 이것은 여러분 수준에서는 조금 별 의미가 없어요. 특히 좀 임치 부분에서는 간단하게 제가 자료로 삼지는 않았지만 소비 임치에 관해서 단문으로 간단히 여러분 교재 가지고 있는 교재를 중심으로 해서 단문 준비하는 정도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 이 소비 임치가 예금 계약이에요. 여러분이 은행에다가 돈 맡기는 계약, 돈을 맡긴다고 하죠. 소비 임치라고 합니다. 소비 임치. 간단한, 뭐 어렵잖아요. 그냥 간단히 단문, 목차랑 내용 간단히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오늘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상 광고, 이건 뭐 별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출제하기가 좋아요. 딱 분량도 좋고. 그래서 현상 광고는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단문으로. 출제 가능성이 적지 않아요. 그래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고 현상 광고에 대해서는 단문을 준비하자. 그래서 단문으로는 크게 시험 출제는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현상 광고 파트에서는 현상 광고가 뭐냐, 어떠한 요건을 갖췄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하느냐. 쉽게 말하면 현상 광고 일반에 대해서 논하라. 현상 광고를 논하라 하면 의 요건 효과를 쓰는 겁니다. 의 효과, 의 요건 효과 플러스 알파 적용 범위나 기타.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이고 이걸 쓰려니까 좀 밋밋하다. 출제할 때 재미없다. 라면 우수 현상 광고, 신춘문예 당선 그런 공고, 우수 현상 광고. 이 두 가지가 현상 광고에서 출제될 수가 있어요. 현상 광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서술하라, 요건 효과를 쓰라는 얘기고, 우수 현상 광고에 대해서 한번 써봐라 라고 하거나. 그래서 오늘 자료는 이쪽 일반론적인 현상 광고에 대해서 서술하라, 이것을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다시 보면 고용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도급 매우 중요. 담보 책임, 제작물 공급 계약, 신축 건물의 소유권 기소. 위임 임치 별로, 위임에서 이런 교재로 그냥 대충 하는 걸로, 임치에서 조금 본다면 소비 임치 정도, 현상 광고는 좀 중요하게 준비하는 걸로.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화해. 이 화해는 굉장히 중요한데 기출된 적이 있어요. 착오 취소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상 광고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해서 취소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109조죠. 109조. 109조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인데 109조를 원칙적으로 화해 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사례로 굉장히 화해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미 출제가 됐으니까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출제될 수 있어요. 그 사례로. 근데 이미 기출문제로 출제됐으니까 그 기출 사례를 풀어보고, 그래서 기출 사례는 반드시 풀어봐야 된다고 했어요. 반복해서 출제가 되니까 기출 사례 풀어보는 정도로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착오 취소. 그래서 이게 아니고 이제 다른 화해계약팀에서 하나를 새로운 출제되지 않은 영역을 찾는다면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후유증 손해를 화해계약을 했을 때 후유증 손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이 부분을 단문으로 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화해 취소는 충분히 출제됐으니까 후유증 부분을 본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계약법에서 출제되는 논점들이에요. 다시 정리를 하면 성립 부분에서는 계약의 합치,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치. 그래서 이 언제 계약이 성립하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좀 어렵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그래도 극복을 하셔야 되고 효력, 성립하면 효력을 발생하고 효력편에서는 쌍무계약, 결련성이 있기 때문에 네가 이행할 때까지 나도 이행하지 않겠다는 동시행의 항변권, 네 채무가 소멸했으니까 내 채무도 소멸한다.
채무를 급부라고 했어요. 하나의 급부가 소멸하면 다른 사람의 급부를 반대급부라고 합니다. 하나의 급부가 소멸하면 반대급부도 소멸한다라는 위험부담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해제,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 채무불이행이 사유다. 이행지체나 이행불능, 그에 따른 법정해제가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총론이 끝나면 강론으로 들어와서 강론의 수많은 계약들은 이 총론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섞어서 출제를 해요. 우리가 큰 문제를 40점짜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에 이 총론에 있는 것을 한 40점 넣고, 한 20점 넣고, 강론에 있는 걸 20점 넣어서 문제를 섞는다는 이야기예요. 섞어서 출제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적용된다. 그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강론편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계약들, 전형 계약들이 있는데 그 유형을 크게 나눠보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형태, 그리고 빌려 쓰다가 돌려주는 형태, 대차형, 그다음에 이의를 해주는 내용으로 계약을 맺는 것, 기타 짜투리, 이 정도가 있다. 큰 묶음으로, 덩어리로 이렇게 보면. 그래서 먼저 소유권을 이전해주는 계약으로는 증여와 매매, 공짜로 주고 돈 주고 사는 거, 대표적인 무상, 유상이다. 그래서 이러한 무상, 유상에 있는, 증여편에 있는 규정들은 나머지 유상, 무상에 그대로 준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위임은 일을 맡길 때 위임 계약은 유상일까요? 무상일까요?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어요. 자, 공짜로 해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돈 받고 해주는 사람도 있고, 당사자가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무상으로 계약하면 무상계약이 되고 유상으로 계약하면 유상이 돼요. 임치도 마찬가지, 유상인 경우와 무상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급은 반드시 유상이에요. 아까 사용대차, 임대차에서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입니다. 사용대차는 반드시 무상이고, 그러나 위임이나 임치는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다. 성질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이런 유상, 무상의 증여나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이 된다. 그래서 증여편에서 중요한 건 특별해제, 서망사 세 가지와 효과, 소급표가 없고, 총론상에서는 소급표가 있는데 이 증여의 특별해제에서는 소급표가 없어서 장래를 향해서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효과가 뭐라고요? 장래용. 이미 이행한 부분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원상회복을 안 한다라는 얘기예요. 법정해제에서는 원상회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중요하고, 부담부 증여는 부담을 받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유상의 성질이 좀 있고, 증여라는 편에서는 무상의 성질이 있어 짬뽕되어서, 그러나 이게 중심이기 때문에 무상계약이 있긴 하지만 비슷한 점이 있으니까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과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매매에서 중요한 건 매도인의 담보책임, 수많은 유형이 있지만 두 가지만이라도 조금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준비하자. 수량지정 매매와 경매에 관한 특칙. 그리고 매매편의 중요한 출제 예상 문제는 587조. 물론 출제된 적이 있지만 587조가 중요하다. 대금에 대한 사용이익과 목적물에 대한 사용이익과 대금의 이자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관한 조문이 몇 조라고요? 587조 암기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빌려 쓰는 계약으로 이제 넘어와서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세 가지. 사용대차 무상, 임대차 유상, 소비대차는 유상일 수도 있고 무상일 수도 있어요. 돈을 빌려줄 때 돈 빌리는 계약이 소비대차인데 공짜로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이자 받고 빌려주는 사람도 있잖아요. 유상, 무상이 있다. 사용대차에서는 대주는 빌려준 사람은 어떠한 의무를 갖는가, 대주의 의무 정도 볼 것이고, 임대차는 출제밭이다. 출제밭. 다 출제될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저와 함께 할 것은 부속물 매수 청구권과 대항력이 민법상 인정되는 경우,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라는 원칙의 예외가 되는 대항력이 인정되는 예외들
대해서 민법과 특별법 내용들을 볼 거다. 그리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내용들과 부속물 요청권 이런 것들 봅니다. 일을 하는 계약에서는 고용, 도급, 위임, 임치, 현상 광고 이게 있는데 도급이 출제 밭이다. 도급. 수급인의 담보 책임. 유상인데 매매에 관한 담보 책임이 원래 적용될 것인데 따로 둔 이유가 있다. 특별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칙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나머지 격가지로 제작물 공급 계약과 신축 건물의 소유권은 누가 원시 취득하느냐 이런 내용들. 위임 임치는 뭐 별로 간단한 것들 그냥 여러분 교재로 그냥 기본소로 맡기고 그다음에 단문으로 준비한다면 현상 광고를 공부를 하겠다. 현상 광고 단문. 화해에 있어서는 사고 취소 당연히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나 저와 함께 오늘 할 것은 후유증과 관련돼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이게 오늘 하루 종일 할 건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 그리고 여러분이 이번 시험에 대비해야 될 내용들에서 한번 개관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 시간을 갖고 교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어요.